여기 봐보시면은 지보공법은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 자립식은 불안하죠? 여러분들 자립식을 할 때 최대의 굴착 자립 높이가 얼마 정도로 계산하나요? 얼마 정도로 지금 3m? 3m? 집안의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2m 이상은 아니라고 봐요. 3m 계산하다 보면 가라를 쳐야 될 겁니다. 이제 틀림없이 벽지열 변경 허용 기준을 무조건 초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막이 굴착을 하고 나서 복공을 설치하기 위해 첫 단의 지보재를 하단 한참 한 1.5m 넘어져서 떨어져서 설치를 하면 굴착과 동시에 NG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 어찌되었건 자립식은 2m 이하일 경우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2m가 높이가 높고 3m, 4m 넘어가는 구조개선서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그걸 들여다팔 겁니다. 2m 넘어가는데 자립식으로 설계해보면. 제 경험상 다 갈아요. 그러면 흙막이 가시설의 지보공법을 총 크게 3타입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릴게요. 4타입으로. 4타입. 첫 번째, 스트럭 공법. 스트럭. 가장 일반적인 재래식 공법이죠. 두 번째, 어스앵커. 세 번째, 레커. 네 번째, 역타에 쓰이는 슬라브. 이 총 4가지가 지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일이고 타입입니다. 이게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4가지 타입 중에 어떤 지보재의 조건이 가장 안정적일까요? 어떤 게 가장 안정적입니까? 아니다. 선생님 집 지을 거 아니죠? 선생님 집 지을 거니까 어떤 게 제일 안정적인가요? 앵커? 집이 붕괴될지도 모르겠다. 아까 전에 제가 토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합이 뭐죠? 수평지반으로 발생되는 힘을 토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평지반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보재가 반대편에도 그대로 받아주는, 응력이 발생되는 대로 저항력이 그대로 발생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바로 스트러시예요. 버팅보 공법. 근데 버팅보 공법이 가장 좋은데 단점이 엄청나죠. 이거 봐보세요. 백호가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기에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서 장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흙막이 가시설 공사할 때 옆에다가 소관을 두고 가운데만 엄청 깊게 파버려요. 8m에서 10m씩 팝니다. 가운데만. 그리고 나서 양 끝단만 이렇게 먹어가지고 지보재를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흙막이 가시설 할 때 맨 끝단에다 레커를 설치하는 거예요. 시공을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백호가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시공을 하면 시공사에서 시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다 간섭이 되잖아요. 지금 싹 다. 이게 편하겠어요? 앵커가 편하겠어요? 앵커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뻥뻥 뚫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앵커들이. 그러면 시공사에서 선호하는 건 당연히 앵커 공법을 가장 선호하죠. 근데 앵커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2가지 조건에 의해 설계 안 됩니다. 첫 번째, 남의 땅. 내 땅이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사각형 구조물을 지을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오피스텔인데 얘는 대지 공간을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그죠? 100% 지금 먹었을 거란 말이죠. 지하 주차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싶어가지고 대지 공간을 엄청 좀 줘요. 흙막이 가시설 설계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그겁니다. 건축사랑 협의할 때 흙막이 벽체 끝단에서 1.2m를 확보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 1.2m를 요구하느냐? CIP의 크기가 600,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차수지가 300, 그 300 뒤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계측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설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림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시공 가능한 폭이 넉넉 잡고 1.2m로 확보해줘야 돼요. 왜냐면 CIP가 600짜리를 설치를 하게 되면 CIP 천공 장비가 들어오잖아요. 천공 장비 위에 탑 봐보셨어요? 엄청 커요. 제 몸체보다 큽니다. 걔가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굴착을 하면서도. 그 이격폭을, 여유폭을 500 정도로 봐요. 그러면 적어도 CIP 600에 그 여유폭 500 하면 1.1m예요 벌써. 그죠? 근데 그걸 안 주려고 해. 안 주려고 한다고요. 왜냐? 내 땅을 100% 찾아 먹어야 되는데 가시설을 하겠다고 내 땅을 줄이겠다고 영구적으로.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협의를 하실 때 잘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여유폭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뒤집어진 사업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사 선정이 안 됩니다. 심의를 다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사업이 지금도 홀딩되어 있어요. 저도 설계비랑 지하적 평가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소송도 넣어놨습니다. 어찌되었건 버팀보 공법과 앵커 공법은 대지 공간이 없다.
대지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배면 지반의 토사 조건이 안 좋아서. 앵커 공법 보시죠. 앵커 공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배면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아까 전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앵커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45도 플러스 2분의 8가 기억하신가요? 이렇게 주동 파괴가 이 안쪽으로 자유장을 넣고 정착장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어센커 공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삼각토합이 발휘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토합이 밀어요. 밀면 여기다 두고서 배면에서 당기는 거예요. 운동화끈 당기듯 당겨주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인장력을 가해가지고 버텨주는 공법이 어센커인데 어센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유의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어센커는 별도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어센커 공법은 하면 좋은데 하기가 어렵다. 왜냐? 대지 공간을 초과하니까. 내 땅이면 어센커를 해도 되는데 내 땅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내 땅을 이렇게 짓는데 이 주변이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도로 조명을 받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도로 조명을 잘 해주느냐 이거지. 잘 안 해줍니다. 해주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장물. 선생님, 도로를 관로시설 한다고 찢었는데 포장을 했어요. 한 달 뒤에 근데 옆에 또 도로를 또 찢어요. 그죠? 많이 보셨죠? 포장을 했는데 또 찢고 왜 도대체 도로만 괴롭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국가 땅이니까 남의 땅에다 하게 되면요 점용 허가 받아야 돼요. 토지주가 동의해 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국가 땅을 자꾸 찢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별 협의가 안 돼요.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하수도 공사하고 가스 공사하고 얘네들끼리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한 방에 찢어서 다 넣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좋은데 부처별로 담당 주무관들이 다 틀리고 계획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애번 땅만 계속 찢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도로 시설물 하부에는 7대 관로라고 하죠. 관로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어센커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상물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걔도 지하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센커 설계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센커 설계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시공성에서는 어센커가 제일 유리하죠. 그 다음에 IPS 공법이라고 있는데 이거 봐보세요. 여기다 인장력을 철근을 이렇게 강선을 텐션을 반대쪽으로 당겼어요. 활처럼. 예전에 이 기술사회 회장님이 개발한 공법으로 알고 있는데 벽체 변이 기준이 허용 기준을 다 초과해버려요 지금. 그래서 지하전 평가가 도입되면서부터 IPS 공법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계측 관리 기준치가 타이트하잖아요. 지하전 평가 생기면서부터 저걸 쓰게 되면 계측기의 기준들을 전부 초과해서 관리가 안 돼요 현장에서. 자 넘겨보겠습니다.